대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차는 철도 차량은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차체, 즉 승객과 화물을 실 수 있도록 구성된 부분, 대차 위에는 차체가 있고 차축을 받치는 대차가 있고 대차를 받치는 차축, 윤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 차량 구성 요소는 차체, 대차, 윤축으로 보시면 되고, 그럼 대차는 뭐하냐? 차체를 지지하고 선로 방향으로 주행 또는 제동을 할 수 있는 주행 장치를 대차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 차량의 보통 경우는 전기동차 같은 경우는 2축, 대차가 차축이 2개 있는 경우를 2축 대차, 뒤에 이제 곡선 저항할 때 2축 대차, 4축 대차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계산할 때. 그래서 또 일반적으로 2축 대차는 보보 대차라고 얘기도 하고, 그 3축 대차는 디젤 전기기관차 같은 경우는 차축이 3개 있는 경우는 코코 대차, 대차에 차축이 3개 있다, 이렇게 사용하고도 있습니다. 그럼 차량 안개는 뭐냐?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요. 궤도 위에 정지된 상태에 측정한 차량 길이, 너비, 높이 한계입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차량의 한계는 열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어를 정해 놓으면 틀립니다.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요. 궤도 위에 정지된 상태에서 측정한 차량의 길이, 너비, 높이 한계입니다. 즉 차량의 폭은 너비는 얼마냐면 2800입니다. 2800mm. 양쪽으로 1400씩. 그리고 밖에는 이렇게 구성하는 건 건축 한계라고 얘기해요. 구조물을 만들 때. 그래서 건축 한계는 얼마냐면 너비가 3200 정도입니다. 12개. 그래서 차량은 건축 한계에 접촉하지 않도록 너비는 2800mm. 그럼 높이는 얼마냐? 건축 한계 같은 건 5500mm 정도로 건축을 만들어 놓으면 차량 높이는 얼마냐면 4250mm로 이 제작하도록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즉 터널 같은 데 운항할 때, 선로로 운항할 때 옆에 건축물이나 의해서 지장을 안 받도록 만든 게 차량 한계입니다. 그래서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궤도 위에 정지된 상태에서 측정한 길이, 너비, 높이 한계를 차량 한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탈선 계수입니다. 차량의 횡압을, 즉 옆으로 나가려는 힘, 즉 이쪽 방향을 지나가면 차는 이 방향으로 밖으로 나가려는 힘을 발생합니다. 즉 수평력, 밖으로 나가려는 힘을 횡압 부릅니다. 횡압, Q는 수평력입니다. Q, 수평력, 옆으로 나가려는 힘. 그리고 수직력, 아까 윤중, 내려누르면 P는 수직력. 그러면 차량 횡압과 윤중과의 비율을 탈선계수라고 합니다. 즉 P분의 Q입니다. 요거는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출제 그 전에 보면 P분의 Q를 하나 누른 경우 Q 플러스 P, Q 플러스 나누기 P 또는 P 곱하기 Q 이런 식으로 시험을 출제한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탈선계수도 잘 기억하시고, 즉 차륜의 횡압을 윤중의 비율로 탈선계수라고, 탈선계수는 0.8보다 작아야 됩니다. 만약 0.8보다 큰 경우에는 탈선의 우려가 있다 이 말입니다. 횡압이 증가해야 탈선계수가 증가하면 탈선의 우려가 있어 탈선에는 안전 척도로 사용해서 탈선계수라고 한다. 이 뒷부분에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횡압보다는 무게, 내려누름이 수평력보다 옆으로, 즉 좌우 방향의 힘보다 상하 방향을 누르는 힘이 더 커야 됩니다. 즉 P가 더 커야 탈선계수가 작아지기 때문에 만약 0.8보다 클 경우에는 탈선의 위험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성 견인력입니다. 견인력 종류에는 한 5가지로 이제 운전 이론 정리를 하는데, 지시 견인력, 즉 설계 견인력, 즉 손실이 하나도 없다는 거, 기관 출력을 100으로 봤을 때 발휘되는 견인력을 지시 견인력. 그리고 기관 출력 100이 나온 출력을 갖고 차 동륜주까지, 즉 차륜까지 내려올 때 시차 전달 손실들이 발생하는 동륜주 견인력을 구분할 수 있고, 동륜주 견인력, 즉 차륜을 돌려서 진행할 때 못 가게 막는 주행장 같은 게 작용해서 빼먹는, 즉 유효 견인력, 실제 객화차를 끌고 갈 수 있는 견인력, 유효 견인력, 그리고 특성 견인력 또는 점착 견인력
또 전격 견인력, 요렇게 까지 나누는데, 특성 견인력은 철도차의 특성에 따라서 전도의 견인 전도의 특성입니다. 사실 특성에서 운전 계획 시에 적용되는 견인력으로 견인력 운전 특성에 따라서, 즉 속도가 높을 때는 회전력이 떨어지고 속도가 떨어지면 회전력이 올라가는 그 특성을 갖고 있는 게 철도차량 견인 전도 특성이기 때문에 그 특성에 의한 정한 특성 견인력, 즉 운전 계획 수립 시에 적용되는 견인력을 특성 견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견인력에 들어가서 지견력, 동륜주 견인력, 유효 견인력, 점착 견인력, 전격 견인력 또는 특성 견인력을 뒷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차입니다. 특수 사용 목적으로 제작된 사고 복구용 작업차, 시험차 등으로서를 특수차라고 그러고, 동력차, 객파차를 제외한 차량을 얘기를 합니다. 폐쇄 구간입니다. 폐쇄 구간이라는 것은 일정한 선로를 일정 블록을 나눠서 선로가 이 길이하면 블록을 나서 열차 운행을 많이 하게 만들어 놓는 게 이 폐쇄 구간입니다. 즉 아까 궤도회로 만들어서 열차를 많이 운행할 수, 옛날 같은 경우에는 A역과 B역의 통신식 같은 거 쓰면은 한 개 열차만 들어갔지만, 자동 폐쇄식 같은 경우는 역간을 구분을 해서 폐쇄 구간을 만들어서 많은 열차를 운행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폐쇄 구간입니다. 단, 이 이상의 열차를 동시에 운행하지 않게 정한 구간이 폐쇄 구간입니다. 폐쇄 구간은 두 개로 나누는데, 자동 폐쇄 구간, 그리고 비자동 폐쇄 구간. 그럼 자동 폐쇄 구간 같은 경우, 요 부분에 열차가 다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요 부분을. 그래서 신호기 상호간 거리를 폐쇄 구간이라고 하고, 물론 여기 이제 빨간불이 있으면 못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어차피 열차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요 정한 구간을 다 폐쇄 구간을 보시고, 그래서 자동 구간은 신호기 상호간 거리 구간을 폐쇄 구간을 이해하시면 되고, 비자동 구간은 A역과 B역을 하나의 폐쇄 구간을 본 겁니다. A역과 B역, 즉 장내 신호기와 인접역 장내 신호기 구간을, 요 부분을 하나의 폐쇄 구간을 봐서 옛날 같은 경우는 연동 폐쇄식 또는 통포 폐쇄식 같은 데 쓸 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자동 구간의 경우에는 장내 신호기와 인접역 장내 신호기 구간을 폐쇄 구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폐쇄 구간은 즉 이상의 열차를 동시에 운전시키지 않은 정한 구간, 자동 구간은 신호기 상호간 구간을 폐쇄 구간, 비자동 구간은 장내 신호기와 인접역, 이 부분은 인접역입니다. 인접역 장내 신호기 간 구간을 폐쇄 구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표준 운전 시간입니다. 열차가 정해진 견인 정수를 연결하고 끌고 가는 양수를 정하고 운전 시 정거장간을 운행하는데 소요되는 최소 시간을 표준 운전 시간이라고 합니다. 즉 여기서 다시 설명하면은 A역과 B역 간에 아까 운전선도를 작성해서 열차가 출발해서 속도권을 곡선을 그려보고 갔을 때까지, 즉 시간 곡선까지 그려서 하면은 A역과 B역 간에 동력차가 정해진 견인정수, 예를 들어서 5량이면 5량을 견인하고 갈 때 5분 걸린다면 5분이 최소 표준 운전시간 얘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운전 선두를 작성해서 열차가 정해진 견인정수를 연결하고 운전 시 정거장 간을 운하는데 소요되는 최대 시간 하면 틀립니다. 최대는 뭐 10분도 될 수 있고 20분 되니까 안 되고 최소 시간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즉 운전 선두를 작성해서 각 역 간 소요된 시간을 계산해서 표준 운전 산정도 사실은 30초 단위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역과 B역과 운전 시간에서 179분이 9초가 나왔다. 그러면 이건 대조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절상절하해서 그러면 뭐 200초면 200초 아니면 180초 180초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해서 대적으로 써먹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이제 운전계획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열차가 정해진 견인 정수를 연결하고 운전 시 정거장 간을 운행하는데 소요되는 최소 시간을 말합니다. 최대 시간 하면 말이 안 맞기 때문에 표준 운전을 할 때 소요되는 최소 시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활주입니다. 활주는 미끄러지는 걸 의미를 합니다.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점착력, 견인력, 제동력이 세 개 이제 부분이 운전 이론 핵심 부분인데, 제동시, 즉, 재륜자가 차륜 단면을 압착한 제동력 B는 재륜자 압력 곱하기 마찰계수거든요. 요 부분에 발생하는 마찰계수 곱하기 재륜자 압력, 요 제동력이라고 그러고, 만약 제동력이 점착력보다 크면은 아까 점착력은 차륜 단면과 내일면 간 점착계수 뮤 곱하기 수직항력, 축중, 정비 중량이거든요. 만약 점착 견인력보다 제동력이 크지 않은 경우, 점착력보다 제동력이 작으면 차는 속도가 서서히 줄겠지만, 만약 제동력이 점착력을 커 보이는 차는 미끄럼이 발생해서 활주 쭉 미끄러지기 때문에, 그것을 제동시 제동력이 점착력보다 클 때 발생하는 차준과 내일간의 미끄럼을 활주라고 해서, 활주라면 제동력을 거의 상실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동력은 여한 경우도, 제동력, 견력은 여한 경우도 점착력보다 작아야 됩니다. 자, 열차가 우리가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열차가 공전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첫째 조건은, 자, 점착력이 제일 커야 되고, 그 다음 견력이 커야 되고, 그 다음 저항이 요 순서로 정립이 돼야, 견인력이 제일 커야 되고, 그 다음 점착력이 제일 커야 되고, 그 다음 견력이고, 견력이 저항부터야 공전하지 않고 전진 가속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뒷부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고, 또 여한 경우도 최대 제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동력 B는 재륜자 압력 곱하기 마찰계수고, 요 부분은 요 점착계수 뮤 곱하기 축 동륜상 정비 중량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재륜자 압력 곱하기 요 부분은 마찰계수 부분에 WP, 요게 제동률이거든요. 요 부분이 최적의 제동 조건입니다. 그래서 제동률은 요 부분 조건이 뒤에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제동률은 요 부분, 즉 제동력은 B는 점착력보다 작아야 되고, 제동력은 재륜자 압력 곱하기 마찰계수, 요 부분은 차륜 단면과 내일면 간 마찰계수 곱하기 축하중, 즉 동륜상 정비 중량이니까 요 부분이 요렇게 제동률 분해, 이렇게 요 조건이 최적의 제동 조건이 되겠습니다. 만약 이 부분이 벗어난다면 활주, 차륜이 미끄러짐으로써 제동력과 효력은 상실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점착력과 제동력 관계 부분은 뒷장에 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회생제동을 설명을 드리는데, 일단 제동이라는 개념은 열차가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소비해서 속도를 줄이거나 또는 정위치 세우는 거, 또는 열차가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열차 속도를 줄이는 두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찰력을 이용하는 것이고, 하나는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생제동은 비마찰력으로, 즉 열차가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를 바꿔서 속도를 줄이는데, 전동기를 발전기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즉 전기제동의 하나로 주전동기를 발전기로 변환하여 제동력을 얻고, 즉 속도를 감속시키고, 발생된 전력은 전차선을 반환해서 변전소나 타 전동차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평소에는 역행, 즉 동력 부하 투입은 전차선 전기가 판을 거쳐서 주요로 MCB를 거쳐서 ADCG, ACH를 거쳐서 주유주 MF를 거쳐서 주변압기 1차적 코일에 전기가 걸리면은, 전자유도에서 변압기 2차적 코일에 전기가 받으면은, 즉 컨버터 AC를 DC로 바꾸고, 또 DC를 다시 AC로 인버터에서 바꿔서 교류 모터에 전기를 공급해서 부하를 걸어서 역행, 즉 차를 견인하는데, 제동시에는 지금 차는 현 상태에 굴러가니까 차축이 압입되어 있는 소치차가 돌아가고, 대치차가 돌아가고, 대치가 돌아가면 소치차가 돌아가고, 소치가 돌아오면 주전동기 전기자, 회전자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 회전자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거를
좌력선을 이용해서 못 들어가게 막아서 속도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그럼 평소에는 역행으로 이렇게 오지만 지금 차는 운행 중이니까 전동기가 회전하니까 이렇게 발생된 전기를 인버터를 거쳐서 AC에서 인버터에서 이렇게 해서 이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발생된 전기는 이렇게 AC가 즉 AC를 다시 DC로 바꾸고 컨버터에서 DC를 다시 AC로 바꿔서 컨버터 1차 측에 걸리면 2차 측의 전기가 이거 변압기거든요. 거기다가 주유소를 거쳐서 이렇게 거쳐서 전차선으로 해서 다른 전동차가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AC에서는. 또 DC에서는 요 DC가 이제 1500V면 가압되어 있으면은 즉 모터에서 발생된 전기가 AC가 이렇게 인버터를 거쳐서 AC를 DC로 바꿔서 L1 차단기를 거쳐서 이렇게 ADC, DC 위치로 가 있으면 이렇게 해서 전차선은 DC 1500V를 공급을 해서 다른 전동차에서 즉 받아먹게 사용할수록 하는 전기 제동이 회생 제동입니다. 그래서 전기 제동 장치는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회생 제동, 발전 제동, 와류 제동, 즉 비마찰력을 이용한 거죠. 그리고 마찰력을 이용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동호체는 단면 제동, 즉 구동차의 단면 제동 또는 부수차의 디스크 제동 또는 수용 제동 또는 공기 제동 이렇게 마찰력을 이용하는 제동이 있고 비마찰력을 이용하는 제동 중에 하나가 회생 제동입니다. 그 다음 행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압은 즉 수평력으로 궤도 내일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옆으로 나가려는 힘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압은 내일이 있으면 내일 밖으로 나가려는 수평력입니다. 수평력 즉 철도 차량의 한 개 윤축으로부터 궤도에 작용하는 행압, 옆으로 미는 수평력으로서 좌우 차륜의 측정 행압의 합입니다. 사실 행압이 크면은 사실 탈선 우려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탈선 계수는 수직력분의 탈선 계수 D는 수직력분의 행압입니다. 행압이 크면은 요 자체가 크면 클수록 즉 곡선 같은 데서 설정된 켄트치 이상으로 속도가 높으면 외부로 탈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곡선 부분 같은 데서 속도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수평력은 수직력보다 수평력을 나눈 게 탈선 계수고 이것은 0.8보다 탈계수는 작아야 됩니다. 그리고 행풍은 열차 측면에서 부는 바람을 말합니다. 자, 운전 보안 장치입니다. 열차 안전을 위해 필요한 장치로 아까 신호 설비에 얘기했듯이 ATS, ATC, ATB 세 종류를 철도는 사용하고 있는데 ATS는 열차 자동 정지 장치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70년대 도시철도가 도입되면서 최초에 설치된 게 ATS로 설치된 열차 자동 정지 장치로 지상에 설치된 신호기 현시에 따라서 만약 열차가 속도를 초과할 때 경보를 울려주고 기관사가 3초 내에 제동 핸들을 4단 이상 갖다 놓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열차를 정지시켜서 차를 세우는 보안장치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열차를 자동 정지시키는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요 구간 정기운전, 진행신호 정상 운전을 하고 있다가 앞에 신호가 노란 신호가 나면은 기관사가 사전에 감속해서 45km 이하로 진입하면 문제가 없는데 기관사가 다른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뭐 실진을 하든지 졸도를 하든지 또는 외부 환경에서 신호기가 정상적으로 확인이 곤란할 경우 45km 사전 감속하지 않고 그냥 진입을 하면은 경보를 울려놓고 기관사한테 지금 속도 초과하고 들어왔습니다 가르쳐 주고 그럼 기관사는 확인 제동을 3초 내에 제동 핸들을 움직여서 45km 이하로 속도를 떨어뜨린 다음에 45km 이하로 운전을 하면 되는데 만약 그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면 열차는 3초의 비상제동을 체결해서 자동으로 세우는 보안장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즉 신호기 현시된 속도를 초과 시 기관사한테 경보를 울려주고 기관사 거기에 맞게 확인 제동을 취급하지 않으면 열차를 자동 정지시키는 게 ATS 열차 자동 정지 장치고 도시철도 초창기 들어올 때 도입된 운전 보안 장치로 현재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ATC 장치입니다. ATC는 열차 자동 제어 장치입니다. 이거 자동 제어 장치는 80년대 도입된 운전 보안 장치로
ATS와 진일보한 보안 장치입니다. ATS는 지상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지상 신호기에 설치된 신호를 기관사가 노란불인지 빨간불인지 그걸 육안으로 확인하고 거기에 맞게 기관사가 제동 취급을 해야 되는데 AT 장치는 지상 신호 설비가 없고 궤도 회로에 주파수를 공급을 함으로써 열차에 설치된 ATC 안테나가 신호 궤도 회로에 흐르는 주파수를 검지해서 속도 코드를 지상 기관사 신호창 표시창에 차내 신호 현시 표시창에 띄워줌으로써 기관사가 거기에 맞게 운전하도록 해놨습니다. 만약 속도를 초과하면은 경보를 울리고 기관사가 확인제동을 취급을 하고 확인제동 취급이 없으면 열차는 자동적으로 풀서비스 상용제동 7단 만제동이 체결되면서 속도를 감속시키는 장치입니다. 아까 ATS는 자동 정지장치, 열차를 무조건 세웁니다. 이 부분은. ATC는 열차 자동 제어 장치로서 자동으로 속도를 감속시키는 장치입니다. 그럼 기관사는 확인제동, 제동 핸들 1단 이상만 갖다 놓으면은 경보가 멈추고 지시속도 이하로 떨어지면은 기관사는 제동을 해방하고 지시속도, 신호 현시창, 표시창, 차내 신호 현신 표시창의 현시된 속도로 다시 운행을 재개하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80년대 도입된 운전 보안 장치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전 보안 장치 중에 가장 최근의 ATP입니다. 열차 자동 방호 장치. 열차 운행에 필요한 정보를 지상 장치를 통해 차량에 전송하고 차량 운전실에는 신호 현시장, 아까 신호 표시기에 열차 속도를 표시해주고 감시 속도가 일정 속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감시 제어하는 장치로 2000년대에 들어온 열차 자동 방호 장치로 가장 최근에 도입된 운전 보안 장치 하나로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태까지 운전 이론에 대한 용어를 여러분한테 간략간략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럼 운전 이론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견인력입니다. 열차가 얼마나 끌고 갈 수 동력, 힘을 갖고 있는지, 또는 열차가 견인력을 발휘해서 속도를 주행할 때, 선로를 주행할 때 못 가게 막는 각종 저항이 작용을 합니다. 차든 단면과 내일면 간의 마찰저항, 구름 마찰저항, 차축과 축수 간의 축상에 의한 마찰저항, 또 공기 흐름, 열차 진행을 방해하는 공기 흐름, 공기 저항, 이런 열차 저항이 발생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제동력은 열차 운전 속도를 감속해서 목표 지점에 정확하게 정지시킬 수 있는 힘이 제동력입니다. 또는 감속도 마찬가지고, 그래 기본 요소가 견인력, 저항, 제동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견인력은 열차가 전진하기 위해서는 견인력은 저항보다 당연히 커야 열차가 가속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견인력보다 저항이 크면 열차는 감속할 수밖에 없고, 만약 견인력과 저항이 같다면 등속 운전, 균형 속도 운전, 더 이상 속도가 붙지 않고 일정 속도를 유지하는 걸 말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견인력보다 더 큰 것은, 가장 큰 건 점착력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열차가 공전하지 않고 가속하기 위해서는 점착력이 견인력보다 커야 되고, 또 가속하기 위해서는 견인력이 저항보다 커야 되는 요 세 가지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만약 아까도 말씀드린 점착력보다 제동력이 크면 열차는 차륜이 구르는 게 아니고 활쭉 쭉 미끄러집니다. 미끄럼짐이 발생하면은 결국은 제동 효과가 상실하기 때문에 여한 어떤 일이 있어도 견인력은 잘못 말씀드렸으면 점착력보다 제동력이 크면은 활쭉 미끄러지는 거고, 만약 점착력이 제동력보다 커야 차량은 정상 상태에서 활주하지 않고 속도를 감속시키고 정위치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차 운전 이론의 3요소는 견인력, 열차저항, 제동력, 요 세 가지가 운전 이론, 즉 철도의 사명을 합리적, 경제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명을 달성하기 위한 기초율을 제공하는데 견인력과 저항과 제동력 3요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운전위를 응용을 하면 운전위는 기본 요소, 견인력, 열차 저항, 제동력 세 가지를 기초로 해서 운전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운전계획을 수립을 하고 정확하게 운전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가장 먼저 하는 건 수송수요 예측이 가장 먼저입니다. 승객량이 얼마인지, 화물이 양이 얼마인지, 승객량이 얼마면 거기에 따라서 열차를 얼마나 투입을 해야 되는지, 열차 편성은 양수를 몇 량으로 한 개 열차를 구성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가장 먼저 제일 먼저 할 건 정확한 수요를 조사하고 측정해서 기초로 해서 열차를 설정해서 열차 운행 간격을 아까 최소 운행 시격을 배차 시격을 결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열차 운행 도표에 작성에 필요한 운전 계획의 범위는 이렇게 보면은 열차 계획, 차량 계획, 인원 계획, 설비 계획을 모든 포함한 상호 개념이 운전 계획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운전 계획 내에는 열차 계획이 들어가 있고 열차 계획에 수립하면 거기에 맞게 차량을 얼마나 도입을 해야 되고 즉 차량 계획이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 인원 계획은 그럼 기관사 운영원, 정비원 운영원, 영무원 운영원 모든 부분 전기원 운영원 즉 인원 계획이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 설비를 관제, 통신, 전기, 신호, 선로 모든 보안 설비에 대한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운전 계획 내에는 열차 계획, 차량 계획, 인원 계획, 설비 계획이 포함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